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5월 1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제 근로자의 날로 하루 쉬어가죠. 내일 개장 후 이제 다음 주 초에도 또 쉬어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하루 쉬고 다시 개장하고 또 쉬는 게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지 내일 상황 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무역 관세 전쟁에 이어서 반도체, 전기차 등 미국과 중국 간의 첨단 산업 패권 경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어떤지 또 얼마나 격해질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증시 토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간밤에 미국의 1분기 GDP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발표됐습니다. 3년 만에 역성장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 영향에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탓이 아니라 바이든 전 대통령 탓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나온 지표들과 시장 전망에 대해서 뉴욕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메타가 오픈 AI 챗 GPT와 경쟁하겠다며 새로운 챗봇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AI는 개인 비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과 밀접해지는 AI에 대해서 머니 주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오늘은 시간 여유를 갖고 충분히 하실 말씀 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왜냐하면 시장도 안 열렸고 최근에 보면은 왜 그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진실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시면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좀 거슬러 가보면 4월 17일 날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다가 또 한 23일인가요? 그럴 때는 네. 또 중국 측과 또 매일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25일이죠. 그때는 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저녁에 탑승한 기자한테 질문해도 지금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느냐 해서 질문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네. 여러 차례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뭐 중국 상무부나 미국 네. 그다음에 중국 외교부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죠. 이게 트럼프의 조급한 행보냐, 아니면 잘 짜여진 각본이냐, 네. 이게 이제 거래 기술이냐, 이제라고 이제 봤을 때 사실 상호 관세를 하면서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이 100일 안에 무슨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네. 다 좀 찾아오는데 트럼프 우리가 중국만 시진핑만 안 오고 입장에서 이게 조급함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는 트럼프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5% 관세에서 뭐 50%, 60% 수준 낮춘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있는 거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뭐 145%든 50%든 60%든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죠. 똑같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지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만으로 가서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고 지금 관세 말고 또 지금 중국산 선박의 입항 수수료라든가 다음에 수출 통제라든가 이것을 테이블에 같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속 안 하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이 조급하고 뭘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만 객관적으로 지금 흘러나오는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시진핑이 아니라 다른 유력 인사와 통화를 하고 있어서 시진핑이랑은 통화를 안 했지만 그러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국의 다른 중국의 다른 이제 유력자. 저는 그 가능성을 매우 낮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유력자라고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좀 함의가 큰데 4세대 지도자를 의미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뭐 중국의 고위 관료를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죠. 근데 보통 이제 실제로 요즘 했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네거티브 중국 네네네네. 분들에서 얘기 네.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시진핑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너무 내분이 많다. 음. 그래서 이제 내란이 일어날 거다. 막 이런 것들도 막 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이제 중국 개방하기 전에 미국이 가서 이렇게 또 사바사바 잘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시고 수교 맺고 이렇게 키웠다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물밑에서 뭔가를 또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진짜로 시진핑이 힘을 조금 잃어가고 있는 건가 내부적으로 그래서 답을 안 하는 건가 뭐 이런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그게 지금 정부 차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월가에서 그런 작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결국 월가의 자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가가 이제 중국에 있는 부총리, 그다음에 총리 이런 사람이 라인을 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럼 그쪽에서 있는 부분에서의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의 대화의 논은 있을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시진핑 주석이 이게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고 뭐 이게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돌고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면 아직까지 지금 시진핑의 주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건강 이산설 혹은 다른 세력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2029년도가 4연임이거든요. 이제 4연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때가 가장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결국 타이완 이슈도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때렸을 때 지금 한편으로는 14억을 자꾸 공고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진핑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더 이게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걸 고마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틈을 타서 이제 2029년도에 4연임이 갔을 때 이제 어떠한 이제 변수 이슈,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렇게 잡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논리들이 좀 더 물밑으로 올라왔을 때 그걸 갔을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이슈가 우리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갔을 때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하는 이런 가능성 지금 미국에서 계속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2029년도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9년도까지면 4년 남았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어 중간 선거까지 그러면 기간으로 봐서는 시진핑이 유리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뭐 일단은 지금 널공과 어공이기 때문에 널공무원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남아 있는 4년 동안 시진핑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때까지 계속 뭐 여러 가지 건강학화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음해설 이런 것들은 계속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내부적으로 좀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저도 여러 채널을 하고 있고 뭐 보고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없다. 그럼 결국에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은 뭔가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공공의 적이 된 거고 이제 반미 정서도 굉장히 심해지는 거고 이게 시진핑한테는 어떤 정치적인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문제는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중국은 이제 제조업으로 지금 계속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미 수출 자체가 굉장히 끊긴 상황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경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지표 같은 거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실 근데 이 트럼프 위기가 들어올 걸 이제 준비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했거든요. 해리스 들어오는 시나리오, 트럼프 위기가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트럼프 위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뭐 중국은 대미 의존도를 줄여왔죠. 올해 1분기만 봤을 때도 지금 대미국 수출이 지금 봤을 때 한 13%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줄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우리가 2019년도 이때 어떻게 보면 트럼프 1기 때 시작했던 그때가 한 19.8이었거든요. 미국 의존도가.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그 떨어진 부분들을 아세안 국가라든지 남미, 중동 이렇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줄여왔다. 근데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같은 게 중국 5%는 수출이 아니었으면 5% 방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수가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올라왔다. 그럼 올해 아무리 수출이 지금 방어를 해준다고 한다는데 지금 미국 수출이 안 되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뭐 소비로 그걸 메꾸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약간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내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중국 절강성이나 뭐 그다음에 광동성 특히 제조를 기반으로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제가 뭐 소통을 했을 때는 곡소리 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게 진짜 바로 들어오니까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옷이라든가 뭐 신발 이런 것들은 정말 톤당 가격으로 지금 떨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5월 2일자 부분에서 지금 미국이 대중국에서 지금 소액 면세 그러니까 직구구도 지금 800불 없애겠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죠.
미국의 대중국 관세도 있고, 다음 소액 면세 800불도 없애고, 그러면 그 정말 제조 기업들 그 제품들이 진짜 네. 아무리 내수로 돌린데도 힘들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밀어내기 수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도 쏟아질 것이고, 아마 제가 볼 때 한국이 가장 큰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죠. 이제 근데 가성비를 싸게 해놓는데 이게 이제 뭐 이제 더 싸게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이 그런데 그러면 그 제조나 유통에 그런 산업에 영향이 될 수밖에 없죠. 재밌는 거는 이제 이게 됐을 때 제가 볼 때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가 이제 기다렸다 진짜 떨어도 살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을 더 또 싸게 팔아서 뭐 지금 테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90개 나라 이상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또 이게 그 나라의 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중국만 악재인 거네요. 아니죠. 그게 싼 게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니까. 밀려 들어오니까. 예, 예. 우리나라 덤핑으로. 기업들도 예, 우리나라의 제조나 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사실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관세 전쟁 자체가 AI 패권 전쟁 이런 거랑도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 AI 패권에서 사실 딥시크 이후에 지금 상황이 뭔가 판도가 지금 굉장히 좀 묘해지고 있는 게 중국 화웨이에서 이제 고성능 그 AI 반도체 칩을 내놓겠다고 네, 했으니까 네. 이건 분명히 엔비디아한테도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젠슨 황이 갔잖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네. 이제 양원풍이를 만났고 예. 만났을 때 이제 내가 뭐 중국 지금 H20은 안 되지만 다른 걸 만들어 줄게. 혹은 다른 지금 뭐 기사가 나와 있다시피 다른 형태로 중국의 법인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소통했을 건데 그러면 젠슨 황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만약에 지금 이 중국 시장을 놓친다는 전체 부분이 엄청난 큰 거리죠. 만약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할 것이냐, 화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젠슨 황 입장, 엔비디아도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네.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화웨이가 지금 AI 칩 GPU 샌드 910D를 지금 이제 네. 개발을 지금 초기 단계지만 좀 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 어센디 시리즈가 A, B, C, D로 갈수록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D가 지금 좀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 H100보다 좀 뛰어나다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시기상조지만 이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뭐가 네. 있으니까 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지금 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지금 주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보고 지금 일단은 어센디 C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제 출시가 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딥시크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딥시크가 뭐 일부적인 부분에서는 어센드 이게 B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영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게 단시간 내에 근데 제가 화웨이가 뭐 어센드 D든 C가 지금 유통이 되고 한다 했을 때 엔비디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일단 제한적이다라고 아직은. 보여집니다. 중국이 가장 일단은 중국이 지금 중국 제조 20을 이용을 해서 지금 10년이 딱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래도 정말 미국과 경쟁을 AI 분야도 많이 했지만 이 반도체는 전체적인 분야에서 지금 중국이 작업률을 아직까지 한 24, 5%? 챗GPT에 물어봤을 때 중국 제조 2025에서 지금 첨단 산업에서 몇 %까지 중국 정부가 양 KPI를 달성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86% 정도까지 나옵니다. 86%. 근데 그걸 까먹은 게 이 반도체에서 지금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도체는 여전히 중국에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좀 어려움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앞으로 화웨이와 지금 SMIC 바운더리 부분에서 그러면 엔비디아랑 TSMC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의 구조에서는 여전히 이제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율 부분에서 안주가 문제 있다,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보고 단지 지금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트럼프 위기에서 이제 정말 지금 차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화웨이가 지금 여러 가지 화웨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더러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미국산 반도체 엔비디아 칩을 지금 수입하는데 그 이름으로 안 하고 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 트럼프 위기에서는 다 지금 막겠다. 그 전에 했던 구멍을 전부 다 차단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차단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좀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 자금력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제 그 차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중국은 그걸 또 우회해서 그러니까 화웨이 이름은 전혀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또 이상한 이름의 기업들이 나타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뭐 기업들 자체가 뭐 많이 있긴 하지만 뭐 소프고 같은 이게 지금 미국이 딱 찾아낸 게 소프고라는 회사거든요. 칩 설계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는 여러 이상한 기업들을 통해서 돌고 화웨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앞으로 벌어지는 이제 우리가 이 이슈를 다룰 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까 86% 이제 거의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AI 말고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들, 삼성전자가 했던 반도체들 같은 것들은 이미 거의 다 따라왔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자체가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중국 반도체를 이렇게 뜯어서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뜯어서 본대요. 걔네가 새로 뭘 만들면 우리도 수입해다가 다시 뜯어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 따라왔다고 그래서 되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이 86% 안에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는 따라왔다고 걔네가 쳤을까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레거시 쪽인데. 그쵸, 레거시 쪽. 레거시 네. 쪽인데요. 그게 이제 결국은 말하는 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거시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생태계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뭐 SMIC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고 수율도 많이 올라간 건 팩트고 화웨이가 그런 폰에 7나노 폰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그쵸. 봤던 사실이었고 가장 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삼성 이제 뜯어봤잖아요. 네. 이건 아닌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거와 좀 다르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술 자립으로만 갔냐라는 거죠.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계속 우회성 통로를 통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초격차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를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의 관심거리이기도 하고 지금 86%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이제 레거시는 이미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뭐 AI라든지 조선 선박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드론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전기차, 자율주행, 뭐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지금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유도 좀 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어저께 젠슨왕이 AI 전문가 50%는 중국인이다. 이런 발언까지 해버렸고 그래서 거의 바로 뒤까지 쫓아왔다. 그래서 무한 경쟁할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제재하느냐를 볼 때 인재를 보는데 지금 미국 기업 AI나 반도체 기업이 일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면 정말 반인 정도는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근데 그걸 한꺼번에 뭐 지금 트럼프 왔다고 다 나가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 지금 의심 눈초리를 보지만 지금 젠슨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이런 인재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언제 또 변화되는 것들. 중요한 걸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TSMC 지금 화웨이가 TSMC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지금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있지만 지금 세컨더리 생션, 세컨더리 이제 제재를 할 건데 TSMC는 우리는 안 했다라고 하지만 TSMC랑 또 화웨이 중국과의 또 이런 커넥션,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지만 또 이게 한 다리 두 다리를 건너서 또 연결되는 거고 사람 이동해 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국은 이거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겠다. 그 다음에 동시에 내부 기술 자립을 해나겠다는 거고 트럼프 이거는 끝까지 찾아서도 막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두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바이든 있을 때는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그냥 몽둥이를 때렸다라면 네. 트럼프 지금은요? 얘기는 아예 칼을 들었다. 이게 이제 가장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고 하여튼 인적 자원 부분 아까 젠슨랑 부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답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제 수출 규제를 뭐 이게 우회적으로 들어가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웨이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젠슨 왕이 실제로 그 워싱턴에서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중국이 우리 바로 뒤에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이게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젠슨 왕이 왜 갔냐고요, 중국에. 예. 갔냐고 이야기는 결국은 중국 시장이 중요할 수 있지만 뒤따라오는 화웨이 때문에 그 시장을 줄 수는 없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초격차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걸 내가 계속 끌고 와야 되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엔비디아가 화웨이보다 초격차를 좀 앞서고 있지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 이야기하면서 항상 초격차 유지를 하면서 중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멀었어라고. 네. 근데 그건 매우 큰 실수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대기업들이 조금 변화가 생기고
뭐 현대자동차도 지금 공장은 뺐지만 R&D 네. 센터를 지금 상해에 만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너희들 지금 뭐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초격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젠슨랑 이제 그런 우려와 그런 목적 이게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 AI 관련해서는 양쪽이 각자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제는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에다 수출하는 거 없어지면 어떻게 이게 우려였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초격차 바로 뒤까지 쫓아와서 무한 경쟁을 한다 이러니까 이제 AI에는 투자가 계속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시 AI 가자. 이렇게 바뀐 느낌이거든요. 어저께 네네. AI 네네. 주식들 막 오르는 느낌이.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하니까 아 이거는 계속 투자가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실생활이 좀 들어가겠는데? 그랬는데 결국 이쪽은 어떻게 보면 친미 진영 AI와 친중 라인의 AI 두 개로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향후에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으신가요? 네, 저는 별도로? 그렇게 정도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만 잘 타면 엔비디아 주가는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네. 미국 부분도 역할을 하면서 중국 시장과의 계속 친중국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계속 지금 만나고 있고 걱정하지 말라고 H20 봉제도 여전히 방법은 많다. 뭐 그게 아까 새로운 법인 형태를 만들든 뭐 새로운 H20에 대체할 수 있는 또 중국향을 만들든 여러 가지 형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 자체가 계속 이제 그걸 잘 줄타기를 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는 뭐 그런 우려와 걱정 아까 말씀드린 화웨이 성장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올리는 거고 지금 이 존재감을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뭐 최선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중국인 뭐 중미국인이지만 젠슨왕이 대만 학교지만 뭐잘 알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것들이죠. 네. 그 테슬라 얘기도 여쭤볼게요. 이제 그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지금 자율 규제 FSD 엄청나게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도 FSD 원래 주마다 다 이제 규제가 있는 건데 네네. 이거를 주 차원이 아니라 이제 다 묶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중국이 바짝 뒤쫓아오니까 빨리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금 규제 완화라는 건데 최근에 보면 실제로 뭐 비아디 전기차가 순수 전기차 내에서도 테슬라보다 판매량이 앞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포지셔닝은 약간 달라요. 비아디 자체는 좀 스몰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순수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도 테슬라가 약간의 또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테슬라 이게 CEO가 지금 이제 정보혈부 장관하고 지금 자기의 소개 목적대로 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자율주행 규제가 지금 완화되는 분위기. 네. 그럼 지금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 이게 지금 가장 각주마다 다른 자율주행 규제가 있었기 네네. 때문에 지금 중국보다 안 되는 거고. 네. 결국 이 무슨 말 자율주행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실전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구실에 돌려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전 주행 데이터라고 자율주행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비아디 예. 테슬라 비아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월까지만 봤을 때 중국이 한 1억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그냥 실전으로 그냥 일반적 거리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한 6천만 정도, 6,500만 정도 킬로미터 달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야 된다고 지금 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테슬라가 이제 제가 볼 때 좀 더 쭉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비아디하고 테슬라 이야기를 말씀했을 때 일단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 봤을 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비아디가 많이 판매된 거로 보여집니다. 네. 많이 좀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냥 누적으로 봤을 때 뭐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봤을 때 지금 비아디가 지금 올해 1분기 때 한 100만 대 조금 이상을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년 대비 60%인데 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비아디 이 100만 대 이상 파는 것 중에서 중국 내수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비아디 차를 왜 해외 수출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네. 봤을 때 한 21만 대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기 11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이후에 지금 이런 뭐 비아디 지금 여러 뭐 관세라든지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정확한 팩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싸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괜찮다라는 거고 뭐 5분 충전해서 400km를 간다고 하니. 근데 또 이제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한 유럽에서 한 4% 시장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아마 그 올해 말에 이제 뭐 유럽 시장 공략하기 위한 헝가리 공장 연간 20만 대 정도 생산을 하는 네.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터키 공장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15만 대 정도 규모인데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이제 현재화를 해서 공장을 만들면 비아디의 성장은 더 커질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아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단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의 굴기는 계속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비아디, 테슬라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고 또 최근에는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하면 그 배터리 쪽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부터 해서 이 배터리 쪽도 지금 중국이 바짝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배터리 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제가 예. 뭐 이런 반도체 이야기 지금 전기차 하는데 가장 지금 우리 시장에서 미칠 영향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바로 배터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배터리 부분에서 지금 아까 소듐 배터리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앞으로 다가올 이 변화,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CATL이 최근에 지금 이 소듐 배터리를 지금 올해 말부터 양산하겠다라고 하는데 올해 말이 아니다 내년 초만 양산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시장을 바꾸는 겁니다. 네. 소듐 배터리가 뭔지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냥 소금 배터리입니다. 그쵸. 이거는 자원이 우리 니켈처럼 뭐 제한적인 게 아니라요. 무한적으로 바다에서 뽑는 겁니다. 네.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가격도 40% 저렴하죠. 에너지 밀도도 높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이 삼원계 배터리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국내 3사가 엄청 지금 머리 아플 거로 좀 보고 있고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국내 우리 3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소듐 배터리가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이걸 양산을 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게 2030년 전후 정도 뭐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구실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양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참을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뭐 진짜 양산할 수 있는 건가? 이거 진짜 아까 제가 게임 체인저인데 이게 정말 판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네. 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 거로 보는데 이게 정말 양산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좀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엄청 까다롭게 해야겠습니다. 그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CATL과 정부가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까다로운 배터리 안전 기준을 통해서 이제 뭐 다른 배터리가 이제 자국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끔 일단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 그만큼 CATL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소듐 배터리의 이 영향력이 더 클 거로 보고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완전 게임 천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 뭐 2년 전부터 CATL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현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 초도 양산이 들어가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다. 또 하나 비아디도 마찬가지, 비아디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딥시크가 AI 하나에 바꾸는 전환점이었다면 이 소듐 배터리가 뭐 기사로만 보셨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좀 매우 지금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전기차 시장 자체를 배터리 자체를 다 자체를 다 바꿀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2030년이면 우리 3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뭐 하고 있는 자체가 이 모든 게 자체가 이거 재검토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전구체를 지금 투자를 해서 우리 국내에도 엄청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게 시장에 주는 충격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와 CATL과 어떤 교감이 있었고 아까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준도 그런 한도 내에서 범위 안에서 나온 시나리오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관세 문제 한번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얘기도 네. 봤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화웨이 얘기까지 봤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전화기, 애플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중국에서도 계속 잘 팔리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생산지 중국 거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풀어주고 있고. 근데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애플의 비중이 계속 이제 뭐 이제 애국주의로 몰아서 아이폰 안 팔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약간 이제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유행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건가요? 아이폰을 안 팔고 하고 있다라는 말은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요. 그죠. 제가 뭐 지난달에도 갔다 왔지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웨이 매장이 있고 삼성 매장이 있고 네. 애플 매장이 있으면 애플 매장만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아니 지금 초등학생들도 아이폰 안 쓰면은 따당한데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애플을 지금 사용하고, 예.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한 2억 3,500만 명 정도처럼 2억 3,500만 명. 네. 작년에 아이폰이 얼마나 팔렸느냐? 4,150만 대 정도. 통계를 보면요, 4,150만 대 정도 팔렸답니다. 이렇게 매출액을 이제 보니까 뭐 3,200억 이제 위안이니까 우리 돈 한 63조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폰은 여전히 중국에서 인기가 있고 우리처럼 마찬가지 아이폰이 있어야지만 대화가 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뭐 애플이 일단 근데 지금 이번에 관세 전쟁도 봤다시피 계속 불안하거든요. 한 20% 정도가 인도에 있는데 지금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중국 정부가 가 지금 애플이 지금 어쨌든 이 장비를 지금 인도로 좀 이전하는 거에서 계속 지금 딴지를 걸고 있고 시간을 끌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건 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안 나가게 막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애플은 하나의 무기거든요. 미국과의 딜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뭐 지금 뭐 9월달에 지금 아이폰 17 같은 경우도 지금 시험 생산을 지금 인도하고 뭐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있고, 최소한 이제 애플은 이런 생각이죠. 미국에 수출하는 것만이라도 인도에서 하겠다. 네.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이제 해서 조금 이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요게 또 만만치가 않은 게 이게 미국 내 자료를 보더라도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이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팍스콘이라는 그걸 위탁 대행하는 기업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공급망이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조립에 할 수 있는, 조립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부품 공급망 생태에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이 시기 안에는 쉽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참 힘든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토류 지금 중국이 가진 카드가 또 히토류잖아요. 예. 교수님하고 저희가 방송할 때 했었나? 그 다른 분하고 했었나? 그 지금 미국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딱 그 상호관세 유효의 만료 기간이 한 7월달 한 2달 정도 지금 남았죠? 그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5개월, 6개월이요. 지난 뭐 방송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히토류 관련해서 이게 중국이 진짜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맞는 건지.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히토류가 카드가 지금 매우 강력합니다. 이게 네. 지금 트럼프 지금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팅크탱크라고 하는 CSIS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러니까 국제 전략 연구소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미국이 대안 없이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준비를 없이. 예.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그린란드 매입한다, 뭐 우크라이나 뭐 공급망 한다, 하물며 말레이시아까지. 이번에 말레이시아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 고율관세를 때린 것도, 상호관세도 이 말레이시아가 반도체 생태계도 있고 네. 거기에 매장량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걸 지금 왜 급하게 하느냐 하는데, 이게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무리 이게 매장량 있어도 이걸 채굴을 하고 분리하고 정제하는 건 중국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매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이제 처음에 바로 시작도 하기 전에 2월달, 3월달 바로 히토 7 중에서 바로 이제 중히토리거든요. 경히토리도 아니고. 예. 중히토리는 바로 무기에 쓰이는 히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조급해지는 거죠. 자꾸 지금 쌓아둔 거는 바닥이 나고 있고, 네, 미국에서. 대안은 없고, 네. 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시진핑 입장에서는 다 보고 있는 것들이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판매가 돼 있고,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걸 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조급한 트럼프고,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느긋한 이제 시진핑이란 말을 하는 이유가 다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지금 히토리 부분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약점일 수밖에 없다. 어저께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PMI 발표되면서 네. 오히려 이제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선 나고 중국은 이제 침체되고 관세 영향 드디어 터진다 이러면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들은 어저께 다시 미국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실제 중국 같은 경우 앞에서 쭉 말씀하신 거 보면 실제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러면 이 상황을
바꾸는 방법은 둘이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둘이 합의를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언제쯤 할 것 같으신가요? 일단 지금 4월달 뭐 제조 PMI나 뭐 비제조 PMI 나왔는데 제조 PMI 안 좋죠. 근데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했던 것처럼 중국의 소형 소상공인들 중소제조기업들 PMI가 제일 떨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영향이 이제 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합의점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결국은 이제 미국이 어떠한 이 미중 간의 협상의 테이블을 갖고 올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관세 부분에서만 합의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관세만 본다면 그 어느 시점이 그러니까 어느 비중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의 몇 % 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합의점을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통제 이런 것까지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그거 빼고 관세만 하면 우리는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지금 앞에서는 계속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하고 있고 네. 지금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지금 HG까지 못하게 하고 있고 지금 이걸 뭐 같이 해보자는 건지 아니자는 거죠. 이러면 대화가 안 된다라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일기였다면 그런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합의점이 언제쯤 될 것 같느냐. 저는 관세만 일단은 놓고 본다라면 저는 요 한 2, 3개월 안에 2, 3개월 안에? 관세만 본다. 관세만. 근데 그게 트럼프가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맞물리냐면 아까 시토리아도 맞물리는 겁니다. 네. 그것도 맞물리는 겁니다. 히토리 맞물리고 근데 중국도 그러면 당신 입장도 있으니 수출 통제는 빼고 그러면 뭐 요것만 한다. 우리도 왜 자국도 중국도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타이밍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 관세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대중국 수출 통제 반도체 이거는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반도체 AI 지금 보는 우리 첨단 산업은 그냥 저는 확고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디커플링 됩니다. 디커플링. 완전히 예, 디커플링이다. 완전히.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절대 그건 같이 국가 없구나. 안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고 투자를 보셔야 되고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냥 관세입니다. 관세.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중국산 제품, 네. 저렴한 제품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지금 여기에 저 반도체 AI를 집어넣으시면 그럼 복잡해지십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셔야 되고 이것은 따로 간다. 이건 트럼프가 가고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이 또 오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협상이 내용이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합의되는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빼면 제가 두석 달이라고 두석 달이면 말씀드렸다는 될것 거고 같다. 투자하실 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중국이 계속 기술 자립 산업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은 그걸 막아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두드리는 거고 근데 그 이제는 몽둥이 아니라 칼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어디 숨었는지를. 그렇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체거래소 이슈 점검해 드립니다.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대체거래소 오늘 하루 쉬어갑니다. 오는 4일이면 출범 2달을 맞이하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 그간 얼마나 성장했는지 함께 짚어보시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대체거래소 도입 이후 출퇴근 시간대 주식 거래 대금이 한 달 사이 4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8일 거래 대금이 5조 3,47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일간 최고 기록입니다. 특히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거래 대금이 1조 9,47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거래액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이달 평균 일간 프리 애프터마켓 거래액보다 무려 78% 이상 많았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장 마감 이후 공시 등 각종 이슈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전체 거래 대금을 키웠습니다. 일례로 28일 애프터마켓에서 하나오션은 산업은행의 보유지분 매각 소식에 8% 이상 급락하면서 2,400억 원에 달하는 거래 대금을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에는 프리마켓에서만 처음 1조 원을 넘어섰고요. 또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로 28일 프리마켓에서 3%대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4일 오전 7시 40분께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공시한 뒤 프리마켓에서 2% 넘게 뛰었습니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8일 이른 오전 유상증자 축소 소식에 프리마켓에서도 6%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각종 악재와 호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 때문입니다. 전체 거래액에서 외국인 비중은 최근 일주일 사이 4.7%로 이달 초 2%와 비교해 2.7%포인트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기관 비중은 1.3%로 0.1%포인트 소폭 상승했고 개인은 여전히 94%로 2.8%포인트 감소하긴 했습니다. 대체거래소 관계자는 주식 거래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프리와 애프터마켓을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식 거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게 대체거래소의 매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5월에도 착실히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지 대체거래소의 성장기 함께 지켜보시죠. 대체거래소 리뷰였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보면은 이제 1분기 GDP 성장률, 실질 성장률 역성장이었어요. 네. 이게 2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이제 경기 침체로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이게 바이든 오버행, 바이든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는 또 자기가 될 거기 때문에 오른다고 얘기했었다가 네. 네, 오르거나 내리거나 반대편 남의 탓입니다. 뭐 일단은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관세 영향이 직접적인 그 부분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심리 지표도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얼마 뒤면 FOMC 연준 또 금리 결정까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시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다 됐다고 이렇게 어깨 뿜뿜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DL은? 그때 말씀해 주신 내용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아, 그렇게 해볼까요? 예, 네. 왜냐면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예. 뭐 2주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서 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트럼프 이펙트가 작용됐던 자본시장의 모습은 트럼프 취임 전까지다. 당선으로부터 취임 전까지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다 반영되는 거죠. 근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뭔가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있고 뭐 트럼프 이펙트가 작용된 것에 따른 반작용이 일어나니까 조정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4월 초에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또 발효되고 하는 지점, 또 발효하면서 중국이 같이 맞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관세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정점을 찍는 구간이다. 그 구간의 주가가 많이 조정된 것이고 역시 그 구간이 지나는 지금 같은 경우는 관세 전쟁을 완화해 나가는 움직임,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겠다라는 움직임, 그런 움직임 속에서 증시가 작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구간으로 구분지으면 큰 틀에서 구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구간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구간인 번째 거죠. 구간까지 온 네. 거네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난 어저께 이제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게 마이너스까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GDP 나오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제 네. 관세 영향을 받는 데이터가 다음번에 나오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가 거의 확실하지 않나요? 다음번 거?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여러분 많이 유명한 표현이지만 경제는 생물이다. 경제는 무기체가 아니다. 유기체다라는 표현인데 1분기 GDP 성장률 이 그래프 속에서 1분기 데이터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의 영향이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거죠. 그건 트럼프 입장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1분기 GDP 증가율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이건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의 영향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 이 데이터를 보내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성적표는 역성장 맞아요. 근데 GDP를 구성하는 구성 항목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유독 급감한 것이 정부 지출이라든가 주거 분야, 고정 투자 뭐 이런 것들인데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부분이 급증했죠. 그러니까 수입이 급증하고 수출은 둔화됐다. 이 얘기는 무역 적자가 크게 늘었다. 이게 관세의 영향이죠. 트럼프 2기 동안에 시작했던 관세 정책이 3월부터 시작이 됐고 4월에 네. 본격화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관세가 본격화될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대대적으로 사재기한 겁니다. 미리, 그렇죠. 그게 수입이 이렇게 40%가 넘게 증가한 겁니다. 네. 이것은 미국 경제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다 보니까 GDP 증가율이 역성장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비주거 고정자산 투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9.8%나 증가했어요. 이게 관세 전쟁이 시작될 거야. 그러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해외 직접 투자가 유입되고 그런 것이 여실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효과가 선제적으로 나타났거나 혹은 동시적으로 반영됐거나 한 모습이지 바이든의 정책의 결과물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투자가 늘어났다는 부분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됐고 네. 그다음에 수입 늘어나는 부분들은 사재기한 거라고 설명이 다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표가 나오자마자는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그렇죠. 자세히 쳐다보니까 아닌 것 같네. 네. 그러더니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이제 그 네. 네. 트럼프 말은 이제 이게 어쨌거는 바이든 오버행이라고 한 게 예. 이게 조금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이고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관세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이제 미국 경기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네. 최근에 보면은 뭐 삼성 온 것도 자기 관세 때문에 온 거다 와서 네. 투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경기와 관련해서는? 드려보면 예. 트럼프의 경제학적 수준을 깊이를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예. 경제학 원론을 수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제학 원론만 수료했어도 예. 이 GDP 속보치를 받아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바이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표현이다라고 제 평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면 앞에 앵커께서도 그 말씀 주셨는데 GDP 증가율이 역성장 정말 이렇게 역성장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네. 역성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 발표와 동시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안전자산이 아니야라는 평가인 거예요. 국채 금리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채 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GDP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미된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의견, 또 다른 측면의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역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단 말이죠. 그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들을 쪼개보는 걸 떠나서 어쨌든 역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간고사 시험 봤는데 성적이 정말 급감한 거예요. 여러분 성적이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보니까 국어 영어는 성적이 더 늘었어요.
내가 조금 이번에 공부를 아예 안 했던 그 과목만 성적이 떨어져서 성적이 총점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어쨌든 지나놓고 보면 우리의 A 플러스냐 A 제로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성적을 봤을 때 역성장을 받아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또 여러 참모들 입장에서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 역성장 행보를 지속하면 안 된다. 네. 관세 전쟁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안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관세 전쟁 드라이브를 이끌어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에 안도를 준 것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이 작용된 것이고요. 어쨌든 이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했지만 아무리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역성장이 나왔다라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보면 경기 둔화의 모습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금요일 네. 저녁 9시 반에 미국 고용지표가 네, 발표돼요. 자, 그러면 이 5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는 이제 4월 고용입니다. 그러면 4월 고용이 실업자가 늘었는지 네. 신규 취업자 증가 속도가 둔화됐는지 이 부분이 좀 확인돼야 될 텐데 네. 이 부분이 만약에 경기 둔화의 신호로서 확인케 해주면 그러면 확실히 관세 전쟁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bad is good, good is bad인 거예요. 또 역시나. 네. 오히려 미국 경제의 성적표가 초반부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정책을 강하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bad 뉴스가 굿 뉴스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전 그 부분도 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ADP 같은 경우는 고용이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ADP나 잠리스 크레인 가지고서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이제 어제 오늘 움직여야 되는 건데 네. 그걸 보면은 고용은 나빠지는 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닌가요? 네, 고용이 종전보단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의견을 드리면 두 가지 시나리오인 거죠. 특히 실업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래 들어 미국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구간이 4.3%예요. 네. 근래 들어 4.3%를 두 번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작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4.3%로 실업률이 급등한 것을 보고 시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4.1에서 4.3%로 상승한 걸 가지고. 근데 근래 들어 또 4.3%를 기록했었고 이번에 만약에 기준선이 4.5%거든요. 실업률이 만약에 4.5%를 상회한다. 그럼 이건 확실한 미국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시적으로는 분명 조정이 될 수 있어요. 미국도 경기 침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이런 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세 전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없겠구나. 오히려 삼성을 강조했듯이 현대차를 강조했듯이 몇몇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관세 전쟁을 완화시켜 나가는 행보를 또 보일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보신다면 실업률 발표도 한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쿠션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그냥 직역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는 이제 실업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면 야 이젠 5월 달에 금리 인하하겠구나. 네. 이렇게 바뀔 것 같은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장기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금리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이례적인 지표 발표일이었어요. 저는 네. 그걸 실시간으로 항상 분석하고 하니까 9시 반에, 그러니까 어제 날짜 평범한 날 같으면 9시 반에 PCE 물가 데이터가 발표돼야 되는데 GDP 데이터 발표가 9시 반에 우선순위로 있었기 때문에 PCE 물가 데이터는 11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한국 시간 기준으로요. 그럼 이제 내일 밤 9시 반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물가 지표는 어쨌든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 CPI를 보나 CPI도 근원 CPI, 헤드라인 CP를 보나 또 PCE, 근원 PC를 보나 헤드라인 PC를 보나 또 생산자 물가 PPI를 보나 여러 지표들이 물가 상승률은 관세 전쟁이 시작됐긴 했지만 어쨌든 다소 완화되는 흐름이네.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는 금리 인하할 여지가 나름 있네. 근데 만약에 고용 충격이 작용된다. 4.5% 실업률을 초과하는 수준의 그러니까 이것은 연준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고용인 거예요. 4.3%까지는 수용 가능한
4.4는 수용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4.3% 정도는 용인할 만한 유인 오히려 그 정도의 고용은 충격이 와야 물가가 잡히는 거지. 우리 항상 필립스 커브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완화시키려면 고용의 어느 정도의 충격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라고 연준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할 만한 고용 침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4.5%를 만약에 상회하는 수준의 실업률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5월에 네. 금리 인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도 네.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반대로 예. 내일 밤에 발표될 실업률 지표가 네. 여전히 안정적이에요. 만약에 4.3이나 뭐 이 정도를 기록해요. 그럴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GDP 데이터를 보시면 1분기 신규 투자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9.8%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은 투자의 함수예요.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 수입을 늘린다. 그러니까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수입업체들의 고용 증가, 또 신규 투자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역시 많은 기업들의 신규 채용 인력 이런 것들이 3월, 4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용마저 안정적이야라고 생각하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지금쯤 이 GDP 통계도 해석을 했을 테고 고용도 안정적이고 그러면 오히려 관세 전쟁을 조금 더 실랑이를 좀 끌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그러네요. 저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나온 이제 PC 같은 경우도 예상 외로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이고 여기 이제 고용 지표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금은 약간 좀 다소 완화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더 강해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유화적으로 더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네. 상황인 거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연준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푸시라고 해서 트럼프가 그전엔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약간 제스처가 조금 다소 누그러지니까 이제 트럼프 푸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연준 푸까지 기대하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지금 1분기 성적표와 예. 또 4월 고용 성적표를 네. 받아들고 이 관세 정책이라는 뭐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네. 여부를 좀 판단하는 데 참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더 수세에 몰린 건 오히려 이런 성적표보다는 네.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사실 이런 성적표를 그렇게 물론 참모들은 신경을 쓰겠죠. 참모들은 신경 쓰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를 들여다볼까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결국 트럼프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중국의 행보입니다. 중국. 예, 근데 중국의 행보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이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히토류 문제도 있겠습니다. 앞에 시간에서도 히토류를 다루신 것 같은데 히토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네. 그 공격은 자기가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같이 공동 대응하자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유러피언 국가들도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많은 국가들이 반미 정서가 계속 팽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정책을 드라이브 걸고 있는 정책 의사결정자들은 사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반미 정서가 팽배되고 이럴 때 만약에 해당 정부가 친미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오히려 유러피언 국가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유럽과 연대하려 하고 제 연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함께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의 철강 수출을 못해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도 캐나다 입장에서도 미국으로 철강 알루미늄 수출을 못하면 다른 나라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역시 중국도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미국을 차라리 배타적으로 가져가자 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GDP가 24%입니다. 중국 GDP가 18%고요. 유럽 GDP가 유러피언 국가들의 총 GDP가 22%입니다. 그러면 GDP만 놓고 봐도 그렇고 인구로 봐도 그래요. 중국 인구가 14억이고요. 뭐 평균 임금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고소득층 30%만 나열해도 4억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를 넘어서는 소비 시장인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EU 회원국들도 4억 5천만이고요. 유로피언 국가들의 인구만 하면은 7억 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무시 못할 시장이에요. 네. 근데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키고 우리끼리 경제적으로 연대하자.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관세 전쟁에 부메랑을 맞았구나. 마치 비슷한 것이 러우 전쟁 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더니 네. 오히려 러시아가 원유를 에너지를 인도나 브릭스 국가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오히려 그들끼리 강한 동맹 관계를 형성해요. 생각해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 굉장히 사이 안 좋거든요. 인도와 중국 사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네. 그러나 경제적으로 실리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수출 못하니까 너네가 수출해줘. 대신 우리가 이런 거 수입해줄게. 이런 식으로 행보를 보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유도했던 방향이 아니네.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고립되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이 관세 전쟁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중국에서 PMI 지표가 이제 나쁘게 나오면서 중국이 그것 네.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 공영 TV에서 미국이랑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뉴스가 한 줄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어저께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합의를 그러면은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관세만 할지 또 AI만 할지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크게 시장이 다르게 움직일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관세 네. 부분 많이 이제 정리가 됐다고 치고. 네, 좋습니다. 의견을 좀 드려보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아마 제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은 영원할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은 일단은 계속된다라고 가정하시면 좋겠고요. 예. 다만 그 패권 전쟁의 정도가 격화됐다가 완화됐다, 격화됐다 완화됐다 하는 구간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격화되는 구간인 겁니다. 네. 근데 격화됐다가 그러니까 상당히 더 이상 말리지 않으면 안 돼 하는 수준까지 격화됐다가 완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격화되는 지점이 오면 완화되는 지점을 또 만날 텐데 완화되는 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역사를 보아오면 문맥학적으로도 그렇지만 급격한 완화가 전개된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은 영원할 것이지만 정도에 있어서 격화됐다 완화됐다를 반복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격화됐던 지점이 지나면 전방위적으로 완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격화되다가 완화될 때 확 완화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도 전격적으로 둘이 합의를 해버리거나 이런 일이 예상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정상, 네. 또 시진핑 주석이라는 정상 간의 전화를 주고받거나 정상 간의 합의를 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계속 트럼프가 전화 걸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중국은 주석이 나서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도 아니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계속.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합의를 보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합의는 중국 입장에서는 보세요. 주미 중국 대사관의 표현인 거예요.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들이 다 중국 상무부의 대변인의 표현인 거예요. 다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상무부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 주미 중국 대사관이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급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합의라고 한다면 합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국 입장에선 계속 지연 전략을 세워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러면 그 가능성을 보고 트럼프 행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전화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왜 전화 안 오지? 하면서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이런 구간을 지나다가 극적 합의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그럼 기업 얘기 좀 여쭤볼게요. 테슬라 얘기 좀 여쭤볼게요. 왜냐면 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올해 1분기 동안
순매수한 규모로 봤을 때 지난해 연간 금액 3배 이상 매수한 기업이 테슬라니까 네.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들 사셨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 10분쯤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밤 10시 넘는 거죠. 네. 아까 속보성으로 나온 내용을 제가 캡처를 했더니 그게 보니까 이제 테슬라 이사회에서 네. 그 머스크를 대체할 새로운 CEO를 찾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에 대해서 좀 전에 또다시 그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언론 보도에서 나온 그 일론 머스크를 대체할 새로운 CEO를 물색한다라는 언론의 보도는 아니다. 허위다. 전적으로 거짓이다. 이렇게 또 밝혔어요. 이사회 의장이. 네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 네. 또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 가서 집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임기 종료되면. 네. 그럼 분명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뉴스거든요. 그렇죠. 예. 가장 예민한 뉴스죠. 예. 일단은 그 기업의 수장이 바뀐다라는 네. 표현은 가장 그 기업의 증시를 등락시키는 예.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뭐 그것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인데 지금 이사회에서 나온 그 회의 내용은 다 대외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사회 위원 중에 한 명이 실제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기자와 뭐 통화를 했거나 할 수도 네,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얘기할 수 없어.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알려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 입장에서도 이런 기사를 낸 것은 분명 어딘가로부터 소식통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역시 이사회 입장에서도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걸 논의했다 논의했다 하더라도 이거 대비 성격의 이야기가 그리고 만약에 머스크 CEO를 교체할 만한 다른 CEO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동안 굉장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론에 혹은 공개적으로 내비치면 안 되는 정보가 새어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만두는 것을 고려했었다라는 그 표현도 뭐 있을 수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사회 입장에서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이사회 입장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지금은 뭐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종류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 투자자라고 한다면 네. 이런 종류의 논의가 사실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가늠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네. 머스크가 그만둔다라고 네. 할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잖아요. 느낌상. 네. 그렇죠. 그리고 유지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러면 투자자라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네.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가요? 줄여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막 스스로의 판단하시면 판단이지만 좋겠습니다. 이제 교수님이라면 제 의견을 한번 의견만 좀 교수님이라면. 드려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사자 말자가 이런 아니라 질문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참 네네. 답변 드리기가 그러니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는데 참조할 만한 말씀만 드리는 거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일단 이런 종류의 논의가 진행된다. 그러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 믿고 투자한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CEO 자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테슬라의 주가만 보면 부정적인 뉴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뉴스가 만약에 사실이 된다면 조정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리 참 후임 CEO라는 자리가 참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요. 예. 예,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도 예. 후임 CEO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만한 세계 80억 인구가 모두 알고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인물을 데려오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CEO 교체설이 사실이다라고 발표가 되면 주가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아니 아까 CNN에서 제가 이제 운동하다 본 거예요, 사실은. 네. 운동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나와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 하면서 네. 딱 본 건데, 예, 그게 바로 또 이렇게 좀 전에 나온 속보로 1시간 전에는 또 그 이사회 의장이 또 아니라고 하니까 아마도 일론 머스크한테 경고 메시지를 날린 걸 수도 있어요. 와서 빨리 열심히 일해달라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의견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정부 일 그만두고 빨리 와라. 예, 이
기업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달라라는 요구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음모론적으로 네. 어디서 이렇다더라라는 말만 가지고 조합해서 정보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가정을 했을 때 네.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정말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조정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뉴스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렇죠. 지금 매수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어렵다. 예, 그렇게 의견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되면서 시간외에서 이제 나스닥 선물이랑 전부 다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실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급등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AI라든가 또 미래 산업 관점에서 그 실적의 증가세가 약이 될까? 미국 경기 둔화 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발표되는 겁니다. 경기 침체 아닌가 보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해 1%란 말이에요. 이제 전망치가. 그럼 1% 성장한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이 몇 가지일까요? 1000가지라고 해볼게. 네. 그러면 한 200여 개 산업은 5%, 6% 성장하는 산업도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성장하는 산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 데이터로 봤을 때 성장 둔화가 있다 하더라도 테크 기업들이라든가 또 AI 기업들이라든가 지금 반도체 부족해서 사업을 더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할 만큼 네.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경기 둔화 오는 거 아니야, 실적도 악화되겠지 하는 예상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가 예상을 뒤집는 실적 발표들이 또 나옴에 따라서 그게 또 증시에 다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또 평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조정됐다가 또 상승했다가 등락을 반복하는 가장 그 급등락이 심한 변동성이 높은 섹터가 또 테크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더 많이 조정됐었던 것이 테크주라고 한다면 또 관세 전쟁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또 급반등할 수 있는 그 종목의 섹터의 영역은 또 역시 테크주라고 또 구분을 해본다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타난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뉴욕 증시에서 대부분 이제 빅테크 쪽이에요. 기술주들. 흔히 말하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게 이전 고점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반면에 또 이제 성장성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계속 성장하겠지만은 이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이전과 같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많고 오히려 또 우리 증시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의견이 엇갈려서 네. 투자자 입장에서 좀 혼란스럽거든요. 혹시 그 개인적인 뷰는 어떠세요? 네, 저의 뷰는요. 이제 테크놀로지 기업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관심 갖고 있는 이유는 계속 미래 가치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이 뭐 예를 들어 테슬라처럼 다른 어떤 기업도 시도하지 않는 어떤 산업에 먼저 뛰어드는 행보들. 네. 테슬라가 2011년에 자동차 보험업에 진출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B2B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자동차 보험업에 뛰어들고 이제 패키지화된 그런 자율주행차를 보급하겠다라는 움직임인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테크 기업들이 미래 가치를 계속 보여주는 방법은 재무제표상에서는 R&D 지출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 해 R&D 지출액을 들여다보면 정부 R&D가 한 30조 정도 되고 또 민간 R&D가 한 90조 정도 됩니다. 그럼 120조 정도의 R&D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맥세븐 기업들 있잖아요. 네. 아무 기업이나 골라도 일개 기업의 R&D 지출액이 12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미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더 많은 자금이 쏠리고 시가총액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R&D 지출을 한 만큼 실적이 나오는가, 네. 투자한 만큼 실적이 나오는가 그런 경과를 지켜보는데 주가의 상승 흐름은 뭐 다른 이제 거시경제적 이 펀더멘털을 제외하고 그 기업의 성과만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더 오히려 거시경제에 따라서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주가가 작용된다, 나타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 기업 본연을 들여다보면 결국 실적의 증가율인 것이지 실적의 증가세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뭐 100에서 150, 150에서 200, 그 실적은 50씩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50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100에서 150 증가할 때는 50%가 실적이 그렇죠. 증가했지만 150에서 200으로 증가할 때는 50% 미만으로 증가하는 예, 겁니다. 예, 맞아요. 실적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주가의 흐름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의외로 증가율, 그러니까 실적 증감이 아니라 실적 증가율에 주가에 더 민감하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은 그 해당 주가 종목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를 대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월가 이슈와 종목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의 남탓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0.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 나타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4월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소비자들이 수입을 앞당겨 대거 늘린 영향이 컸습니다. 수입은 GDP 계산상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 충격에 대비한 수입 급증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과에 대해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탓으로 이 뜻을 돌렸는데요.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건 바이든이 남긴 나쁜 경제 지표일 뿐이며 우리는 지금 그 잔재를 정리해가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곧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업들은 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호황이 시작되면 이전 어떤 때보다 강력할 것이다. 인내심을 가져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첫 번째 경제 성적표마저 부진하게 나오면서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더욱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GDP뿐만 아니라 미국의 3월 PCE 물가지수도 발표됐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3월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 즉 0.0% 상승에 그쳤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PCE 지수도 동일하게 보합, 무려 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요 위축과 관세 부담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경고가 더 우세합니다. 이토로의 브렉 캐넬은 물가가 자생적으로 내려가는 건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최근 경제 지표들이 약해진 걸 보면 인플레 둔화가 단순히 지출 감소의 결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로 이코노미스트들은 3월 지표에는 아직 관세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몇 달간 물가가 다시 뛰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 지표를 두고 간밤 뉴욕 증시는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줄이면서 나스닥을 제외하곤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지표로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 사이에서 연준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기다리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1분기 성적표입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살펴보면 이번 분기 매출은 약 70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3.46달러로 모두 월가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매출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핵심은 역시 클라우드 부문이었죠. 전체 클라우드 매출은 424억 달러, 그중에 아주르 매출은 33% 성장, 이 가운데 무려 16%포인트가 AI 수요에 따른 매출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AI 과열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탄탄한 수요로 시장의 신뢰를 다시 끌어낸 셈입니다. 실제로 실적 발표 직전 유럽 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이어서 메타도 기대 이상의 성적 내놨습니다.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 특히 우려됐던 광고 매출도 안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계속 적자를 기록하던 리얼리티 랩스 부문 역시 손실폭은 줄었고 시장 전망보다 나은 결과 내놨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 전망치를 425억에서 455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이 숫자들이 관세 충격이 본격 반영되기 전의 데이터라는 점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상승세 보였는데요. AI와 광고 각자 주력 분야에서 분명한 성장의 실마리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M7 실적이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리포트였습니다. 전 세계가 챗봇 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려주고 노래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귀찮은 숙제나 논문도 대신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편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I 거품론에 이르다 사람이 무쓸모해지겠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챗봇 기술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고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급등했는데요. 그 핵심에 결국 이제 클라우드, AI 관련해서 사용이 계속 늘고 있고 네. 성장성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관세를 다 밀어버리고 확 위를 올렸는데요. 이 그렇죠. 추세가 계속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AI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상용화가 되고 수익화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메타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조금 이게 왜 그러지 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메타에서 이제 독립 앱으로 챗GPT 같은 서비스를 메타 AI라는 걸 낸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는 메타가 무엇을 했지에 대해서 아마 감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은 메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에 메신저 서비스에 이미 챗 GPT 같은 걸 도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 SNS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 메신저 띄워서 거기서 그림을 그려달라거나 마케팅 멘트를 써달라는 이런 연결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외국에 있는 SNS 사용자들은 챗 GPT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페이스북 안에서 인스타그램 안에서 챗GPT 비슷한 걸 같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성도 높다 보니 이번에 아예 메타가 이거를 챗GPT처럼 별도의 앱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챗GPT의 경쟁 상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SNS를 가지고 있는 메타에서 아예 이런 AI를 좀 더 최적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도 나오지만 이제 번역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아직 도입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메타에서 레이벤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글라스 회사 있잖아요. 네네. 그 회사랑 같이 해서 스마트 글래스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안경 아래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는 그냥 일반 선글라스인데 이 오른쪽 끝에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럼 이 카메라랑 그리고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그래서 귀는 연결이 안 되는데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해주냐? 실제로 이번에 나온 거가 영어로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네, 반대로 말하면 스페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게 영어로 되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뭔가 정말로 이제 이 사람과의 언어의 장벽을 깰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안에서 카메라를 갖고 내용도 보고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직 한국어는 되지 않더라도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언어권인 영어권, 스페인어권들을 통합시키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메타에 있는 변화들을 사람들이 좀 주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지금
제가 오전에도 좀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메타 AI라고 하면은 네. 이게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 SNS 다들 활용하시잖아요. 그쵸.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챗 그쵸. GPT처럼 뭘 따로 깔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제 예.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있었던 거를 별도로 앱을 만든 것도 있고요.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스타그램 안에도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유튜브에도 적용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적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다국어에 대한 지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영어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그거를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면은 내가 인플루언서인데 네. 영어권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자연스럽게 스페인 같은 데 진출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언어 변화라든지 아니면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 최적화해주는 이런 것들이 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인스타그램 앱 안에서 광고를 하고 싶은데 광고를 위한 이미지를 원래 별도로 만들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우리가 그림 그려주는 그런 기능처럼 특정 거에서 마케팅을 해달라는 컨텐츠를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다 돌리게 하는 엔진 자체도 이제 메타에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4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고 실제로 네. 이 라마4라고 하는 녀석이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예.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설치형으로 쓸 수도 있고 이번에 아마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이 메타의 라마4를 적극적으로 사내에 도입을 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의 챗 GPT로 대두되고 있었던 이 생성형 AI 시장에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더 오픈되어 있고 더 활성화되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서비스에 붙이는 형태들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별도의 앱이 아닌 원래 쓰고 있던 앱에서 AI를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네.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그런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 광고 시장을 네. 나눠 갖자 주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메타는 어쩔 수 없이 저걸 해야 하는 거고 네. 구글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오픈 AI가 나도 그런 거 다 할래. 이러고서 이제 돈 받았으니까 이러고 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구글이나 저 메타의 입장에서는 내 거 뺏기는 거 아니야 얘네한테? 어차피 광고 시장의 시장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이 두 개의 기업한테는 오히려 악재 아닌가요? 오픈 AI랑 이렇게 나오면? 지금 말씀 주신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전 집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의 엄청난 급속적인 성장을 보면서 메타와 구글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네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투자의 방향성에서 저는 한 가지 좀 의미 있다고 보는 거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 한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한계들을 통합시키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SNS 사용자를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왜 메타와 구글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가? 바로 오픈 AI가 이번에 만들어 놓은 챗 GPT 서치 쇼핑 기능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브리 사태 이후에 지브리 사태? 예, 지브리 저는 사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건이고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지브리가 나오고 나서 이 챗GPT 이용자 수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속도로 늘고 있어요. 증폭했죠. 예, 거의 뭐 네. 4억 명 수준이던 게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의 8억 명 이상까지 늘었거든요. 와. 그럼 조만간 10억 명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10억 명을 돌파하는 시장인데 이 사람들이 다 유료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무료로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결국엔 10억 명이 모였을 때 갖게 되는 파워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연결을 시작을 했어요.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어제부터요? 네, 예를 네.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내가 100달러짜리 이하의 커피포트를 사고 싶은데 뭐가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두 가지를 해주는데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100달러짜리 이하의 커피포트를 추천을 해줘요. 예. 근데 그냥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챗GPT랑 저랑 대화를 했잖아요. 네네.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사람은 아마도 커피포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프랑스 파리를 갔다 왔기 때문에 파리 스타일이 좀 들어있는 커피포트를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인지를 하면서 그냥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님이 파리에 갔다 오신 다음에 커피포트를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파리의 느낌을 낼 수 있는 100달러짜리 이하의 커피포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제가 UI를 보니까 마치 네이버 지식 검색이나 이런 네. 것처럼 여러 개의 상품들이 나오고 상품을 클릭을 하면 최저가를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구매를 하는 게 결국에 이게 구글과 페이스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빠르게 이 지브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를 늘리고 나서 네. 지금 이렇게 도입을 했다. 그럼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시장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점령을 하겠다라는 이 오픈 AI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페이스북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구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간 이 시장을 다 뺏길 거니까 네. 조금 더 빠르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투자를 해야 되는 뭐 어쩔 네. 수 없는 상황에 왔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생성형 AI를 넘어서서 네. 이제 에이전트 AI, 실제로 구매 링크를 걸어주고 그 링크에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디 여행 갈 때 여행 계획 다 짜주고 네. 그 부킹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그 시대가 이제 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얘기해 주신 기능이 챗GPT의 오퍼레이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아직은 완벽하진 않은데 이 기술을 뭘 할 수 있냐면 이 기술 안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그 예약이나 아니면은 주문 이런 것들이 네.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아마 많은 분들이 써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챗GPT 가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22달러짜리가 있고 네. 220달러짜리가 있는데 220달러짜리 가입한 사람한테만 베타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써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오퍼레이터 서비스에는 카카오 선물하기 하고 네. 야놀자가 붙어 있어요. 야놀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가 어느 곳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뭐 호텔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GPT가 자동으로 웹사이트를 켜가지고 그 안에서 야놀자 사이트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금액의 어떤 상태에 맞춰서 골라서 주문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에이전트의 시대로 변화하고 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제가 지브리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실제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AI 기술이 아니라 생각보다 간결하고 재미있고 흥미를 끄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한국인이 이 AI를 사용하는 앱 비율을 봤을 때 최근에 이 챗GPT에 대한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유료 결제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겸이 자체가 사람들이 조금 더 마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뭔가 엄청나고 거대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사진 찍고 그걸 공유하면서 소셜라이징을 하는 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느꼈잖아요. 네. 그런 형태들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 챗GPT 역시도 대단하고 거대한 것보다 더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 대중화의 신호탄을 지금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거 쓰시잖아요. 뭐요? 20불짜리? 네. 아니 20불짜리 말고 그 뭐예요? 200불짜리. 200불짜리. 네, 그거 200불짜리. 쓰시죠. 200불짜리 어쩌다 이제 잠깐 써봤는데 네네네. 솔직히 그렇게 여러 번 물어볼 일이 저는 없어가지고 다시 네네네. 20불로 내려왔는데 아, 그래요? 그거 말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여러 가지 다 써보는데 네. 결국은 GPT를 쓰는 이유가 저에 대한 내용을 제일 오래 가지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다른 걸로 넘어갔을 때 네. 결과치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락인이 되는 네. 효과들이 커서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서비스 쇼핑이나 이런 네. 서비스까지 만들면 네. 이거는 더 락인이 되겠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오히려 이제 페이스북이나 메타는 더 힘들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장 사이즈를 여쭤본 게 이런 네. 이제 GPT가 나옴으로써 실질적으로 레비뉴를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가 커질 수 있는 분야가 있나? 라는 물음표가 저는 던져지는 거예요. 네. 그게 커지지 않다면 결국 남의 시장 거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대신에 쟤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항상 롱숏 두 가지를 같이 네네네. 생각하다 보니까 오픈 AI 사면 이제 뭐 메타 팔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여쭤본 거예요. 이게 시장 사이즈를 네. 이 챗GPT랑 오픈 AI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더 파이를 키워줄 수 있느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역이나 이런 게 돼서 안 쓰던 나라에서 더 쓰고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 상교역이 더 이렇게 잘 되게 만들어주고 뭐 이렇다라고 그러면은 더 부가가치가 커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서 지금 관세로 무역을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랭귀지 여러 개 쓰면 뭐 하냐는 거죠. 수출 수입을 못 하는데.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챗GPT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두 가지 결로 좀 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말씀해주신 B2C의 영역에서는 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개인들이 인터넷을 쓰면서 돈을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서비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챗GPT도 사람들이 유료로 회원 수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메인 비즈니스는 아닌 거죠. 결국에는 어떤 거냐? 그 안에서 광고라든지 사람들이 부가적인 수익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그 플랫폼에 있어서의 하나의 리소스가 되면서 그 안에서 나의 것들로 간접적으로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하는 이 비즈니스가 결국에 B2C에서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를 등에 업고 이제 애저와 아니면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조금씩 뺏으려고 하는 게 이제 네. 냉정한 상황이고요. 그럼 이거 말고 새로운 가치가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결국 다 지금
B2B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앵커께서도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네, 주셨잖아요. 근데 에이전트가 B2C 관점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쇼핑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하는 클릭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AI 에이전트가 너가 1시간 동안 쇼핑할 걸 5분으로 줄여줄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바쁜 사람에게는 되게 좋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쇼핑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왜 그럼 내가 굳이 이걸 써?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업으로 가면 이제 다른 얘기죠. 기업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구매 결정을 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거나 어떤 구매를 할 때 구매부에 있는 예를 들면 20명의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것을 계속 입찰 서류도 보고 뭐도 보느라고 정말로 예를 들면 한 달 내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세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예를 들면은 입찰 문서가 들어오고 그 문서가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뀌고 그것이 각 검토해야 되는 기업에 있는 부서들에게 다 전달이 되고 그들이 뭔가 컨펌을 해서 예를 들면 2달 걸릴 일이 이틀 만에 끝났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비용이 확 줄어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핵심은 다 이쪽 B2B 비즈니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B2B 비즈니스에서 예를 들면 그럼 이 AI를 가지고 기업에 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거는 비용이 또 얼마큼 드냐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챗GPT라고 하는 녀석을 아주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걸 기업에서 쓸 때는 우리처럼 정액제로 쓰는 게 아니에요. 22달러 내서 쓰는 게 아니라 쓰는 건당으로 돈을 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대화를 많이 하면 예. 거기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대화 횟수당 얼마가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걸 제대로 쓸 때 예를 들면 하루에 10,000건 이상 대화를 하면 이거 돈이 많이 들겠는데라고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페이스북 메타에서 우리는 오픈 소스로 쓸 수 있는 라마라고 하는 녀석을 낸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라마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할 때마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대화를 몇 번 하든 일단 정보 이용료 같은 돈은 내진 않거든요. 네. 그럼 이걸 갖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계산을 하겠죠. 네. 그럼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고를 수 있는 여러 개의 옵션이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말하면은 기업 비즈니스에서는 아직 오픈 AI가 독점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미 우리의 오피스 계열을 쓰니까 예를 들면 뭐 엑셀도 쓰고 파워포인트도 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사에 영업하기 우리가 좋겠네라고 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이고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무료로 만든 언어 모델을 갖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연결을 할 거야라는 접근이고 그리고 이제 챗GPT는 아니야 우리가 이미 B2C에서 많은 사용자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갖고 기업에 접근을 하면 좋을 거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각자의 동상이몽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위기는 누구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는 사람이 했었던 20명이 그게 결국에는 한 사람이서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그럼 AI를 이제 활용하는.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19명의 인권은 줄게 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를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이슈가 될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AI는 계속적으로 도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저작권 예. 네. 아니 하세요. 네. 그 저작권 문제가 네.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지브리 이후에 네. 네 거다 내 거다 만든 건 괜찮아. 중국에서는 괜찮다고 한 것 같고 미국에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거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이거를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제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자꾸 중국에서 뭐 생성형 AI 서비스에 입력을 했더니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잘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조금 너무 과하게 나온 게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네. 중국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AI가 만든 것에 사람의 저작권이 없다가 아니고요. AI가 인간의 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작권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한 건데 땀이 들어가지 인간의 않으면? 땀?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네. 땀이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과거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이번에 중국하고 비슷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AI로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을 냈어요. 네. 근데 그림책을 어떤 사람이 똑같이 만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그럼 이거 내가 똑같이 냈으니까 이거 똑같으니까 이거 문제 아니야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반대로 이제 똑같이 낸 사람은 이거 AI가 만든 건데 이게 무슨 이제 저작권이 있냐 그랬거든요. 그럼 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느냐? 그림 자체는 저작권이 없을 수 있지만
이 그림을 배치한 레이아웃은 인간이 노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저작권을 이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간의 땀이라는 게 결국 AI한테 그냥 뚝딱해서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뭔가 사람이 리터칭을 하거나 네. 사람이 뭔가 조율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 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프롬프트로 뭐 예쁜 뭐 인형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예쁜 인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예쁜 인형을 상품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인형을 똑같이 예쁜 인형이라고 그림을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걸로 인형 상품을 냈더니 네. 첫 번째 있던 사람이 이거 내가 먼저 그림 그린 건데 저 사람이 똑같이 낸 거니까 문제가 있어요라고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이 A라고 첫 번째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법원이 그 사람한테 이거 너가 한번 똑같이 재현해봐 했더니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롬프트를 쓰니까 또 다른 랜덤한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는 너가 한 게 없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번에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했다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저작권이 없다가 아니라 AI만 하면 이건 저작권의 문제가 이제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AI가 한 거에 인간이 뭔가를 더했다 그러면 저작권이 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창작자가 기여한 바가 없으면 이거는 AI 활용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지브리는 이제 이게 챗GPT 써보시면 아는데 예를 들면 이 챗GPT가 되게 묘한 게요. 땡땡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럼 그려주거든요. 네. 근데 땡땡으로 만들어줘 그럼 잘 안 그려줘요. 이게 예를 들면 미키 마우스를 그려줘 그러면 잘 안 그려주는데 네. 디즈니 스타일로 그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려주는 게 네,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엔 비슷합니다.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하면 그려주는데 토토로를 그려줘 그러면 잘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이 지금의 그 법적인 이슈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특정 상품에 대한 저작권이나 IP는 명확한데 특정 스타일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도 왜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냐면 실은 일본에서 한 2년 전, 3년 전쯤에 AI 학습에 대해서 독려를 할 수 있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AI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식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이유들 때문에 지브리에서는 억울해하고 있고 화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법안에서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챗 GPT 활용해서 가사 써가지고 네. 수노 어플 이용해서 노래 만들었어요. 아, 네네네네. 우리 머니쇼 플러스 네. 와 관련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럼 그 네.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노를 유료로 가입하셔서 쓰셨으면 저작권이 있으신 거고요. 예. 수노를 무료로 했으면 그걸로 상업적 근데 활용은 챗 안 됩니다. GPT를 활용해서 제가 가사를 써서 그 가사를 입력했어요. 근데 네. 챗 GPT는 저는 유료예요. 네네네. 그럼 그런데 이건- 수노는 유료를 안 쓰시면 네.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애매한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 글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전히 논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럴 때 어떻게 말씀을 네. 드리냐면 챗 GPT가 만든 거에다가 조금 더 고치셔서 쓰시면 네. 나중에 내가 저작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작사 부분에서. 네. 그런데 이제 수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라이선스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서비스는 아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수노 자체를 유료로 가입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저작권을 주지만 네. 무료로 사용할 때는 상업적 활용은 안 돼서 써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서비스를 갖고 뭘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그 서비스의 저작권들이나 이제 약관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딥식이 문제잖아요. 네. 중국에서 딥식이 만든 거랑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는 거랑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둘은 이제 합치할 수도 없다. 각자의 길을 간다. 이게 대체적으로는 결론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딥식으로도 지금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포인트는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방대하긴 한데 네. 지금 딥식의 핵심은 가성비가 좋고 추론을 잘한다거든요. 그래서 딥식은 오히려 그러면서 오픈 소스로 설치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 딥식은 오히려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 수준이 아니라 산업의 표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냉장고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딥식이 들어가서 추론을 하면서 AI가 좀 더 가치를 갖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단순한 인터넷 베이스 서비스 말고 네. 그런 제조와 연결되는 AI에서는 충분히 딥식이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 기업들한테 상당히 경고성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 나머지 오픈 소스 그럼 나머지 빅테크 회사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도 비슷한 오픈 소스인 이제 구글에서도 비슷한 오픈 소스를 냈고 이번에 오픈 AI에서도 오픈 소스를 계속 낸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엔 이 딥시크가 산업에 연결이 되니까 본인들도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딥시크가 그쪽 산업과 연결된 쪽에서는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근로자날로 오늘 국내 증시 휴장했는데 좀 내일 어떨지 궁금하고 오늘 뉴욕 증시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기업들 실적이 또 생각보다 괜찮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지금 저희가 AI 얘기했지만 AI 부분이 계속 드라이브를 할 수 있을지 네. 주가 주목이 됩니다. 특히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시간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BG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